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무슨 실수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단 한 가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실수만 빼고 자기 목숨에 해를 가하는 것,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는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입니다. 그럼 우선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적으로 수동적인 24살의 베로니카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여기며 항상 손닿는 곳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베로니카는 젊음, 아름다운 외모, 매력적인 남자친구, 안정적인 직업, 사랑하는 가족 등 모든 것을 가진 듯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공허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베로니카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졌고 존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해서 1997년 11월 11일 죽기로 결심하고 수면제 4통을 모두 삼킨 뒤 정신을 잃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었을 때 그녀의 창앞을 지나가던 청년과 눈이 마주치자 웃어주었고 한 번 더 남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로니카가 눈을 뜬 곳은 슬로베니아에 있는 정신병원 빌레트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베로니카에게 의사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심장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누구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수용소에서 보내는 일주일 남짓한 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그냥 지금 죽여주지 않을래요? 자살에 실패한 베로니카가 이고르 박사에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자 이고르 박사는 길어야 24시간이라 했는데 손상된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더 살고 싶어졌습니다.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처지가 괴로운 베로니카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아노를 쳤는데 베로니카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연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라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고 대학을 마친 그녀가 얻은 직업은 도서관 사서직이었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든 마다하지 않는 그곳에는 정당한 이유로 입원을 선고받은 진짜 환자뿐 아니라 남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몰리거나 미친 척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녀는 3명의 환자를 만납니다. 제 몸 안에 든 한 줌의 광기를 어쩌지 못해 바깥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들을 만나고 베로니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으로 입원한 제드카는 젊을 때 죽을 만큼 사랑했지만 이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남자 때문에 행복한 일상에서 지옥을 발견한 여자로 저혈당 혼수 상태에서 유체 이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베로니카에게 자기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한 왕국을 몰락시키려고 우물에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묘약을 넣은 마법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잘나가던 변호사이지만 공황장애가 와서 입원했고 입원 후 변호사를 그만두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데 공황장애가 다 나았지만 병원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베로니카가 병원에서 마스터베이션을 하게 만들고 쾌락이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베로니카로 인해 병원을 나가게 됩니다. 에디아르는 외교관 아버지가 정해둔 길에서 벗어나 화가가 되고 싶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으로 미술에 빠져 천국의 환영을 그리려는데 부모의 반대로 정신분열증이 와서 입원 중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해 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하는데 베로니카를 만났을 때 정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인물입니다. 이고르 박사는 베로니카의 자살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험적 처치를 하는 정신병원 빌레트의 의사인데 인슐린 처방, 전기충격 등을 서슴지 않아 실력이 있는 의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고르 박사는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비트리올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고 비트리올을 물리칠 방법을 발견하여 의학계에서 명성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은 곧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고르 박사는 베로니카를 몸에서 비트리올을 제거하는 시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심장이 많이 손상되었다며 이고르 박사는
페노탈이라는 약을 그녀에게 투여함으로써 심장 발작 효과를 가장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각기 다른 원인으로 정신적인 내상을 입고 이 요양원으로 흘러들어온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이러한 베로니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입은 영혼의 상처들을 들여다보게 되자 혼자만의 절망 속에 갇혀 지내왔던 베로니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의욕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여자친구를 잃고 자기 탓이라는 자책감에 실어증에 걸려 그림 그리는 일에만 몰두하는 에듀아르와는 처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베로니카는 살롱에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정신분열증 환자 에듀아르가 살롱에 들어와 그녀의 연주를 듣습니다. 다음 날에 베로니카는 피아노를 마치고 자러 가고 싶은데 에듀아르가 여전히 피아노 곁에 서 있었는데 그는 베로니카가 치는 피아노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에듀아르는 정신분열증 환자였지만 베로니카가 예술가라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만 같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에듀아르를 보며 베로니카는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난 오늘 사랑에 빠진 여자로서 널 위해 피아노를 쳤어. 그리고 너무 황홀했어.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지. 죽기 전까지 깨어있고 싶어졌으며 거리로 나가 베로니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한 남자의 도시의 삶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자신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에듀아르가 그녀가 치는 음악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녀의 재능을 알아볼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는데 에듀아르의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탁월한 협상가이자 유능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외교관이 되게 하려고 하지만 에듀아르는 천국의 환영을 그리기 위해 화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는 가족들과의 끝없는 불화를 야기했고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듀아르는 화가가 된다는 불가능한 꿈을 키워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쳐다봐서도 안 돼요. 생각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환영을 그리는 삶으로 돌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세계 속으로 달아났는데 에듀아르는 베로니카의 월광 소나타를 들으며 다시 천국의 환영들로 동요되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베로니카는 에듀아르 앞에서 발가벗고 자위를 시작하는데 에듀아르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이 상황에서 베로니카는 흥분하고 오르가즘을 여러 번 느낍니다. 최소 6번 느끼는 것으로 나오는데 옆에 있던 마리아에게 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항상 금지된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까? 라고 묻습니다. 선택한 죽음과 선택하지 않은 죽음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는 생의 빛으로 숨쉬기 시작하는데 예정된 죽음의 순간이 조금씩 눈앞에 다가오고 베로니카는 에듀아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사랑을 고백하기에는 이르고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라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미친 짓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베로니카는 불 속 블레이크 원장을 찾아가 자신이 정확히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삶의 한순간도 놓치기 싫으니 맑은 정신으로 계속 깨어있게 해주는 주사가 있다면 자신에게 놓아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은 삶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 퇴원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닷가도 걷고 싶고 단골집에 가서 좋아하는 음식도 실컷 먹으며 기네스 맥주 주문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어머니를 만나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도 싶다고 털어놓습니다. 물론 원장이 안 된다고 하자 베로니카는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몰랐다면서 사실은 어젯밤에 이제는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 때문이야. 우린 이미 이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수도 없이 봤어. 그런데 처음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고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한테 그 일이 닥친 거야. 베로니카는 유일하게 영원히 빌레트에 머물길 원하지 않는 아이일 거야. 그 때문에 우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었지.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지? 라고 말이야. 베로니카는 간호사들이 에듀아르를 붙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았을 때 병원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에듀아르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면서 당신을 사랑하면서
하룻밤이라도 피아노를 더 칠 수 있게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마지막 순간에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원장이 퇴원을 허락하지 않자 베로니카는 에드워드와 함께 몰래 요양원을 탈출하는데 두 사람은 안전한 죽음보다 위험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베로니카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 불안하지만 에드워드와 함께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상 속의 삶의 광채를 마음껏 누립니다. 둘만의 장소에서 둘만의 사랑을 나누는데 한적한 바닷가를 걷는 일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일도, 벤치에 기대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일도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몸은 어때? 100년도 살 것 같아.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한순간도 놓치기 싫어요. 일출을 보기 위해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던 베로니카는 에드워드의 어깨에서 머리를 떨구지만 잠시 후 베로니카는 하품을 하며 깨어납니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을 겪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고 심장을 망쳐놓고 이 병원에 오기 위해 내 얼굴을 내 영혼 속에 영원히 새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거야. 너로 하여금 너 자신의 길을 되찾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온 유일한 이유야. 내 삶이 아무 소용도 없다고 느끼게 만들지 마. 이고르 박사는 비밀리에 베로니카에게 시도한 비트리올의 성분을 없애는 실험에 성공했고 베로니카는 심장마비로 죽지 않는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예기치 못한 반전을 숨겨둔 채 진정한 생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를 열어 보이는데 살아 숨쉬는 희열을 마주한 베로니카는 폭풍 같았던 일주일 동안 되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돌려줍니다.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누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자살은 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지 않을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받는 충격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만신창이가 된 딸의 시신을 확인까지 해야 한다면 저 음악을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저물어가는 하루, 세상 저 반대편의 꿈들을 일깨워주는 멜로디, 따뜻하고 편안한 방, 멈춰서서 지금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잘생긴 청년,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생의 훌륭한 추억이 되리라. 형제 클럽과 충돌이 있은 후로 그녀는 가끔씩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하루하루가 지겹도록 똑같았던 건 바로 내가 원했기 때문이라는 걸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아마도 미쳤다는 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 마치 내가 낯선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말이지. 너는 모든 것을 보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식하지만 너 자신을 설명할 수도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 그 나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질서에 역행하려는 걸까? 내가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난 내가 혐오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다른 베로니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삶에서 기대했던 거의 모든 것을 마침내 얻게 되었을 때 베로니카는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매일매일이 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죽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나는 내게 사랑만을 준 누군가를 증오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산다면 신께서도 너와 함께 살리라. 내가 위험을 무릅쓰길 거부한다면 신께서도 하늘로 물러나 철학적 공론의 한 주제로 남으리라.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야. 내 삶에 의미를 줘서 고맙다고. 그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은 조만간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의 몸에서 비트리올 또는 아메르팀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이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이고르 박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솔직히 난 믿지 않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인간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만 해. 불의, 탐욕, 비참함, 고독일 뿐인 이러한 혼돈을 창조한 건 바로 신 자신이잖아. 신의 의도는 훌륭한 것이었겠지만 결과는 형편없어.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보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한 피조물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야 해.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거쳐가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지도 몰라. 미친 사람과 정상인을 놓고 내가 목에 메고 있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넥타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정상인으로 간주될 거야. 중요한 건 옳은 답이 아니라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이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무슨 실수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단 한 가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실수만 떼고 자기 목숨에 해를 가하는 것,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는 그런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정상인 대우를 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레베카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말과도 연결되는데 파울로 코엘료가 강조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 베로니카는 자신의 양육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어머니에게 증오감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베로니카를 사랑했으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했고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빌레트 정신병원에 입원한 소년 에듀아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사회가 요구하는 옳은 삶을 자식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는데 수동적인 베로니카는 응했지만 에듀아르는 응하지 않아 미친 사람으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국내 자살 시도자들을 추적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끝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25배나 더 높다는데 베로니카도 다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가는 사랑은 서로 다른 두 세계의 만남이라고 말하는데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은 많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자아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삶에 대해 느끼거나 고찰하지 못하고 살아내는 데에만 급급하면 신은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소설은 에밀리 영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살아 미셀 갤러가 베로니카 역을, 조나단 터커가 에드워드 역을 맡아 2009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영 시간 때문에 많이 축약되어 요양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과거를 충분히 알 수 없고 다시 삶을 찾아가는 동력이 오직 사랑뿐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 파울로 코엘료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브라질의 신비주의 작가로 극작가, 연극연출가, 저널리스트, 대중가요 작사가로도 활동했습니다. 1947년 8월 24일 이우대잔 에이루에서 태어났는데 1970년에 법과 대학을 중퇴하고 멕시코, 북아프리카, 유럽 등지를 여행했으며 1972년에 브라질로 돌아와 대중음악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가사는 브라질의 유명한 가수인 엘리스 레지나, 라울 세이시아스 등이 불러 큰 인기를 얻었고 1974년에는 브라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잠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1986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이 순례 여행의 경험을 토대로 1987년 순례 여행을 출판했으며 실제로 연금술에 심취해 현자의 도를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6년 마법사의 일지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1988년 출간된 연금술사는 20여 개 국어로 번역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골든북, 에스파냐의 갈리시아 골든 메달 등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네이버 오늘의 문학의 승자는 혼자다를 연재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작가가 한국 사이트에 연재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닌 단순한 주제를 길게 늘어놓고 대중에 영합하려는 면이 강하다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이 애초부터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때에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특별한 나눔이 오늘처럼 이루어질 수는 없었으리라는 거랍니다. 제니스 램, 아름다운 사람에게